대통령과 맞서는 듯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일단 머리를 숙였습니다. 여야 대표 간에 전격 합의된 안심번호 공천제는 나흘 만에 이렇게 사실상 무산된 건데요. 하지만 당청 간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란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김 대표와 청와대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김영섭 경상대 교수, 김철근 동국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에 먼저 휴전을 제의했습니다.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전화를 걸어서 소모적 언쟁을 좀 자제하자 이렇게 제의한 건데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 이 밖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내년 총선 그 공천 방식을 둘러싼 여권 내의 그 내용이 일단 그 외견상으로는 그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전이다 또는 뭐 휴화산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봉합도 그렇고 휴전도 그렇고 특히 휴화산 같은 게 그렇지만 언제든지 이 문제가 그 불거질 수 있는 그 소지를 계속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근본적 문제가 해소가 안 됐죠.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공천권 행사에 대한 주도권 늘 누가 갖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그 해결이 안 됐는데요.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든 그러니까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게 사실상 물 건너 갔지만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국민공천제라는 것을 그 의미를 살리는 것이라면 수용하겠지만 그것이 아닌 거라면 수용하지 못하겠다. 전략공천은 못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내년 총선이 지나면 전국적인 선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계 구도와 임기 말, 임기 이후에 구도를 생각했을 때는 내년 총선에서 대통령의 어떤 공천 영향력이 좀 행사되는 이런 방식이 돼야 되는데 뭐 안심번호든 미국식이든 간에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되면 청와대의 영향력은 거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점을 못 찾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은 시작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우선 의원총회에서 공천제도 특별기구를 이제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2라운드는 그 구성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구성. 그다음에 구성이 끝나면은 그 공천기구에서, 특별기구에서 논의될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안심번호 오픈 프라이머리, 전략공천, 그다음에 현역 의원들 그 교체 비율을 어느 정도 할 거냐, 뭐 이런 또 교체 방식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놓고 곳곳에서 그 뭐 크고 작은 전쟁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를 향해서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세종시 문제를 가지고 깃발을 들었던 것처럼 과연 김무성의 색깔과 깃발을 들고 청와대에 맞서서 뭔가 자기 색깔을 낼 수 있겠느냐 이 문제겠죠. 근데 그게 이제 깃발을 드느냐 아니면 청와대에서 생각하는 내용을 수용을 해서 그렇게 봉합해서 총선을 치를 거냐 이것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 대표가 전략 공천만은 불사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 같은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김무성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이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분석들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김 교수님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그 문제를 어떻게 계파 간의 갈등 또는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간의 어떤 대립 구도로 좀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나오게 된 배경을 조금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사실 김무성 대표께서 작년 7월 전당대회에서 공약으로 내셨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김문수 전 의원을 통해서 당 보수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이 제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당론으로 채택됐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론으로 채택된 부분이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여야 합의로 법제화로 돼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를 계파 간의 갈등 또는 어떤 그런 차기 어떤 대권을 둘러싼 어떤 그런 구도 이런 보는 측면보다는 좀 우리 이 소위 말해서 상향식 공천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히스토리가 있어서 쭉 연장선상에서 있습니다. 갑자기
청와대가 개입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래서 여야가 합의가 안 되고 야당은 야당대로 가니까 그러면 이게 입법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그리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입법화가 된다는 뜻은 이게 전체적으로 입법부 전체의 일이죠. 그죠? 예, 입법부 전체의 일이고, 즉, 국정을 해야 되는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입법부가 어떻게 구성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그 어떤 그런 당대표 그리고 청와대 또 특히 뭐 어떤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간의 갈등 구도로 보는 것은 약간의 좀 지나친 정치 공방이 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친박계에서는 왜 이렇게 지금 뭐 국민 경선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친박계에서요. 예, 지금 이제 그 뭐 사실 그 뭐 친박계라는 표현이 좀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뭐 전체적으로 새누리당 내에서 상향식 공천은 사실 그 당내 당헌 당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그런 당 내의 합의 과정으로 저는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측면을 좀 강조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사실 민주당 합의 새정치 연합에서도 이 상향식 공천을 구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제대로 된 소위 말해서 역선택의 문제라든지 조직 동원의 문제 이런 걸 풀려고 하면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새정치 연합에서는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요거를 당 내만의 계파 싸움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 김무성 대표의 상황을 보면 뭐 그래도 전략 공천은 없다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이제 남은 게 5일부터 있을 당내 특별기구에서 논의로 이제 공이 넘어간 셈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특별기구 구성도 이견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공천제도 TF팀이 있었기 때문에 그 TF팀에 일부를 더 추가해서 그러니까 특별기구를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당내 친박계 의원들은 그건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새로 구성하자. 그리고 위원장도 지금 뭐 사무총장으로 하느냐 아니면 최고위원회에서 뭐 최고위원 중에 한 사람을 좀 해보자. 뭐 이런 의견들이 다 엇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특별기구에서 그러니까 구성 비율 있지 않습니까? 친박계 대 비박계, 그다음에 중립 성향, 그다음에 외부 인사를 어떻게 그러니까 외부 인사까지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구성부터가 치열한 기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논의될 내용이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하고요. 우리 김 교수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상향식 공천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 일대 대변혁을 이루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향식 공천이 안심 번호든 아니면 미국식으로 가든 국민과 당원들에게 공천권이 넘어갔을 때는 일단은 당 지도부나 당내 권력자나 또는 계파 수장한테 줄을 설 필요가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네. 지역 구민들한테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가 발전합니다. 왜냐? 눈치 볼 일이 없으니까. 당 지도부 눈치 볼 일이 없으니까 활발하게 당내 토론이 가능하고요. 특히 본회의에서 당론 투표라고 그래서 새누리당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새정치민주연합대로 당대당의 어떤 투표 결과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희석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농촌 지역 의원들이 도시 지역 의원들하고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을 떠나서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일대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지금 상향식 공천 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고요. 이게 지금 법제화된다면 어떤 결과를 또 낳냐면 제도로서는 훌륭한 제도입니다만은 총선을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사실상은 현역 의원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돼버려요. 왜냐? 한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은 4년 내내 선거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인지도가 높고 아무리 그 지지도가 낮은 그 현역 의원이라 할지라도 모르는 신인보다는 훨씬 잘 나올 수 있는 구조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상향식 공천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점에서 상향식 공천이 갖는 폐해도 있다는 것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먼저 새정치연합에서 좀 전략 공천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현역 의원의 그 물갈이를 이야기를 하신 거죠. 한 20% 정도로. 그래서 그런 얘기를 먼저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진전이 별로 없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상향식 공천을 갖다가 제도화하자. 자, 그랬으면 자, 새정치연합에서도 서로 새정치연합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새누리당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맞대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부적인 방식에 대해서 조율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다 양당에 다 책임이 있다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오픈 프라이머리의 출구를 좀 찾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의 세부 방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많이 의원들끼리 진짜 허심탄회하게 앉아서 우리가 그 신인들을 또 좀 보장하면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또 여성 장애인들 어떻게 좀 잘 좀 이 소수 대표를 할 수 있는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여야가 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여지기식의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하자 생각합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인들에게 좀 이 선거 운동을 좀 할 수 있게끔 소위 말해서 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준비할 수 있게끔 예비 후보를 총선 4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한 2달 정도 더 하자라고 했는데 10월 13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소위 말해서 현역 여야 할 것 없이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오픈 프라이머리 소위 말해서 상향식 공천, 국민 공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예. 이렇게 저로 얘기를 나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네. 더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요즘 그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의 저는 기득권 당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구제 그 획정 있지 않습니까? 예. 10월 13일까지인데 선거구제 획정도 지금 안 돼 있어요. 근데 더군다나 헌법재판소가 3대 1에서 2대 1로 그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전국에 한 62개 선거구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새로 도전하려고 하는 그 도전자들 입장에서 보면 선거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선거운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공천룰 있지 않습니까? 공천룰 자체도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지난번 19대 총선 때는요, 선거구 획정을 선거일 40일 전에 획정을 했어요. 그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구 획정도 거의 연말이 가거나 연말이 지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현역 의원 기득권 구조에 얽매여 있는 거죠. 왜? 자기들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여야 대표는 예비선거운동 기간을 6개월에 늘리자고 했는데 그것도 선거법이 바뀌어야 가능한 겁니다. 예. 그럼 결국은 현행대로 120일 전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가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이 좀 똑똑히 지켜보시고 네. 현역 의원들이 본인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혹시 태업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겉으로는 굉장히 뭐가 안 되는 것처럼 하면서 왜 그걸 못합니까? 여야 대표가 합의도 하고 원내대표도 만나고 정치개혁 특위 간사들도 만나서 집중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빨리빨리 끝내야죠. 예. 네. 궁극적으로는 좀 상향식 국민 공천제로 가야 하지만 이해관계도 맞물리고 있고 또 시기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안심번호 국민 공천제는 물이 건너갔습니다. 여기에서 여당도 김무성 대표 입지도 조금 흔들리고 있고 반면에 이 협상 당사자죠. 문재인 대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라고 보십니까? 예. 문 대표는 사실 지금 현재의 행국으로만 보면 상당히 좀 점수를 좀 딴 걸로 좀 평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당청 간의 갈등을 기화로 해서 융단 폭격을 가했습니다. 거기에 지도부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야당의 지지도도 좀 올랐고 또 본인에 대한 대선 후보 지지도도 좀 오른 상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이 안심번호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계속되면서 내부적으로 또 새정치연합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거든요. 네. 반발 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야 합의대로 해서 잘 안 갈 경우에 문 대표가 좀 상황에 따라서는 그 궁지에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은 여지가 열려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예. 당 혁신위에서 문재인 대표 부산 출마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 뭐 험지 출마 요구도 했는데 어떤 것도 피하지 않겠다라고 문재인 대표가 밝혔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그 성사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성사되기 어렵겠죠. 예.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대표나 김무성 대표 양 대표 모두
선거 전체를 총괄하고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한 지역구에서 동시에 붙는다. 예. 국민들 보기에 뭐 이목을 끌 수는 있겠지만 네. 그거 자체가 좀 포퓰리즘 아닌가요?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정치는 예측 가능하고 정상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인기 영합주의로 가는 것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재인 대표 당연히 뭐 당의 전략상 어디든지 출마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본인의 선거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부산 사상구인가요? 예, 예. 사상구 선거구의 초선 의원입니다. 그럼 당연히 거기에 다시 출마를 하시면 되죠. 대통령 선거 패하고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지역구민들하고 약속 때문에 의원직 사퇴를 못하겠다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가 출마를 하면 되지요. 근데 이 문재인 대표의 출마를 놓고 서울이냐, 서울 강남이냐, 예. 뭐 부산 영도냐, 이게 국민들이 그걸 관심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정상적인 상태로 정상적으로 출마를 하시면 됩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새정치연합의 저는 총선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제 문 대표께서 자신은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했죠, 그죠? 예, 그래서 당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걸 다 희생하겠다. 예, 그런 차원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제 이런 발언도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김 교수 말씀대로 좀 진정성은 좀 부족한 측면이 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바 그대로 지역구의 그 대표성. 사실 김영삼 우리 전 대통령께서는 정말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까지 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고요. 이 부분을 좀 당 총선 공약 전략과 좀 연장지어서 저는 좀 해석을 하는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슈가 되는 게 가칭 통합 행동입니다. 이 네. 중진 의원 8명이 새로운 모임을 결성을 했는데 그동안 이 주류나 비주류의 갈등에서 좀 거리를 뒀던 인물들이거든요. 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른바 2인 삼각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권 세력을 보면 당 밖에서 천정배, 박주선 의원 등이 신당을 추진하는 세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 내에서 비노, 그러니까 지금 통합행동 8분을 포함한 안철수, 김한길 예. 전 대표를 포함해서 비노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친노가 있습니다. 이게 2인 삼각인데요. 당 밖에 있는 세력과 비노 이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구도,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가 있는 이 새정치연합으로는 다음 총선이 희망이 없다. 네. 더군다나 대선까지는 더 희망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럼 뭔가 새정치민주연합을 바꿔야 된다. 이런 것은 뜻을 또 같이 합니다. 네. 그리고 당 내에 지금 이게 통합행동과 친노의 입장은 또 뭐냐면은 분열해서는 다음 안 총선이 된다. 어렵다. 예. 이런 생각이 좀 겹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행동의 주장은 통합전당대회, 조기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지도체제를 해서 다음 총선을 치르자. 이런 건데요. 일견 그런 주장이 타당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문재인 대표가 그것을 수용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이 8분의 통합행동은 다음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런 점이 좀 궁금하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김한길 대표가 상당히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김한길 대표가 그동안 국정감사도 있고 했기 때문에 별로 움직임이 없었는데 최근에 비노 중진들을 차례차례 만났거든요. 그리고 당 밖에 신당 추진 세력들까지 같이 만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이 세력들이 10월, 11월에 가면서 신당 세력에 힘을 실어줄지 아니면 당내 통합을 하자고 해서 전체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